안녕하세요. 이번 이야기는 세인트크로스 방위연구소 소속 방위산업 전문가로 근무 중인 소피아 로렌츠 씨로부터 제보받은 실제 경험담을 바탕으로 각색한 내용입니다. 서울의 방어 체계와 시민들의 대응력에 대해 깊이 고민하던 그녀가 직접 서울을 방문해 경험한 충격과 깨달음을 담담하게 들려주셨는데요. 전쟁이 일어나면 단 하루도 버티지 못할 것 같았던 그 도시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수도 중 하나로 불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으셨다고 합니다. 소피아 씨는 이 의문을 직접 풀어보기 위해 한국으로 날아가 서울 곳곳을 발로 뛰며 조사했다고 합니다. 그녀가 보고 들은 서울의 진짜 방어 체계,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놀라운 이야기, 지금부터 그 사연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야기의 끝을 보시면 아마 이렇게 말씀하시게 될 겁니다. 서울, 정말 대단한 도시구나. 바로 지금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잠깐 1초만 투자해서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세인트크로스 방위연구소에서 방위산업 분석을 담당하고 있는 소피아 로렌츠라고 합니다. 이 글은 제가 서울이라는 도시를 직접 방문하고 나서야 깨닫게 된 놀라운 사실들에 대한 보고이자 한 사람의 연구원으로서 느낀 진심 어린 사연입니다. 저는 지난 10년간 유럽과 북미의 주요 수도 방어 체계를 연구해 왔습니다. 런던, 파리, 베를린, 워싱턴 DC 같은 도시들이 전쟁이나 테러에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를 분석하며 수많은 사례들을 접했죠. 그 중에서도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수도는 적과의 거리를 최대한 두어 방어해야 한다는 전략이었어요. 런던의 그린벨트, 파리의 외곽순환도로, 베를린의 도심 요새화까지 모두 적의 접근을 늦추고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장치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 본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제안받았습니다. 서울의 방어 체계를 분석해 보고서를 작성해달라. 한국의 수도 서울이라니. 처음엔 고개를 갸웃했어요. 자료를 뒤져보니 북한과의 거리가 고작 40km 남짓밖에 안 되더군요. 그것만으로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건 자살행위 아닌가라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저는 곧바로 과거의 데이터를 살펴봤습니다. 6.25 전쟁 당시 서울이 얼마나 쉽게 점령되었는지, 그리고 몇 차례에 걸쳐 북쪽의 기습에 의해 수도가 무너졌던 역사까지. 한국은 왜 아직도 그 위험한 곳에 수도를 두고 있을까? 보고서를 쓰려면 그 이유를 밝혀야 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자료로만 충분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도시의 방어 체계는 책으로만 설명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직접 가서 봐야겠다. 그렇게 해서 서울 출장길에 오르게 됐습니다. 비행기 창문 너머로 내려다본 서울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거대했습니다. 한강이 도심을 가로지르며 거대한 리본처럼 흐르고 있었고, 그 양옆으로 숲처럼 솟아오른 고층 건물들이 끝도 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북한의 공격권 안에 들어있다니 믿기 어렵네.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 시내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스치는 풍경은 너무나 평화로웠습니다. 시민들은 각자의 일상을 살고 있었고, 학생들은 교복을 입고 웃으며 걸어가고 있었죠. 이 사람들은 혹시 이 도시의 위험성을 모르고 사는 건 아닐까?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호텔에 도착하자마자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서울 방어 체계 자료를 다시 살펴보면서 지도에 표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강, 지하철망, 대피소, 방공시설. 자료상으로는 분명히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가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군사 전문가로서 의심이 많았습니다. 서류상으론 언제나 좋아 보이지. 하지만 실제로 저 많은 시민들이 한꺼번에 대피할 수 있을까? 적의 장사정포가 쏟아지고 대규모 미사일이 떨어지면 정말 대응할 수 있을까? 머릿속에는 의문부호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서울이 한강을 중심으로 방어선을 구축했다는 자료를 읽고 한강대교, 마포대교 같은 다리들을 사진으로 살펴봤습니다. 다리만 건너면 바로 도심인데 이게 무슨 방어선이람. 고개가 절로 갸웃거려졌습니다. 게다가 지하철망이 1300km에 달한다는 사실도 알게 됐습니다. 이건 지하 요새라기보다 그냥 혼잡 그 자체 아닐까? 수십 개의 환승역, 수백 개의 출구들. 전쟁이 나면 저 복잡한 미로에서 사람들이 빠져나오지 못해 아수라장이 될 것 같았어요. 서울,
정말 괜찮은 도시가 맞는 걸까? 그때부터 저의 호기심이 발동했습니다. 서울을 직접 걸어보고 시민들을 만나보고 국방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야만 제가 작성할 보고서가 신뢰를 얻을 수 있을 테니까요. 그날 밤 호텔 창문 너머로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수많은 빌딩과 가로등 불빛들이 아름답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 평화가 진짜일까? 아니면 껍데기일까? 그 질문이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본격적인 현장 조사를 시작할 예정이었습니다. 저는 이미 마음을 굳혔습니다. 서울이라는 도시에 숨겨진 방어의 진짜 얼굴을 꼭 찾아내겠다고요. 이튿날 아침, 저는 약속된 일정에 맞춰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방위 전략 전문가로 근무하고 있는 한지민 과장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처음 만난 자리에서부터 차분한 태도로 저를 반겨주셨습니다. 로렌츠 박사님,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서울에 대해 궁금하신 부분이 많으시겠죠? 저는 곧바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서울은 북한과 이렇게 가까운 곳에 수도를 두고 있는데 정말 안전할 수 있는 도시인가요? 한 과장은 잠시 웃으며 저를 회의실로 안내하셨습니다. 그 질문, 저도 처음에는 의문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직접 보시면 생각이 달라지실 거예요. 회의실 벽면에는 서울시 전체 지도와 실시간 CCTV 화면이 빼곡하게 붙어 있었어요. 모니터 속 서울은 하나의 살아 움직이는 유기체처럼 보였습니다. 저희는 한강을 중심으로 자연 방어선을 구성해 두었고요. 다리마다 통제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요. 필요하면 일부 구간은 즉시 통제하거나 심지어 끊을 수도 있습니다. 다리를 끊는다니요? 저는 깜짝 놀라 되물었습니다. 전쟁 상황에서는 최악의 선택이 될 수도 있지만 적의 진입을 막기 위해서라면 감수해야죠. 그의 말투에는 단호함이 묻어났습니다. 지하철망은 어떻습니까? 제가 자료로 본 바로는 1300km가 넘는다고 들었는데요. 제가 묻자 한 과장은 또 다른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서울 지하철 노선도가 한눈에 펼쳐져 있었는데 정말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서울의 지하철은 교통수단이 아닙니다. 방공시설, 대피소, 심지어 군사 보급로까지 겸하고 있죠. 그게 정말 가능한가요? 물론입니다. 그는 자신감 있는 표정으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지하철역 대부분이 방공호 역할을 하도록 설계되어 있고 시민 대피소로 전환할 수 있도록 매뉴얼화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전시 상황을 가정한 실전 훈련도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저는 순간 숨이 막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처음에 의심했던 미로 같은 지하철 구조가 오히려 방어 자산이 될 수도 있겠구나. 그제야 자료로만 보던 서울의 모습이 현실로 와 닿기 시작했습니다. 한 과장은 직접 저를 데리고 시청 지하 벙커로 안내하셨습니다. 철문을 열고 들어간 그곳은 마치 영화 속에서 보던 작전 통제실 같았습니다. 벽면 가득 CCTV 화면, 실시간 대시보드, 그리고 수많은 직원들이 상황을 주시하며 대기 중이었어요. 이곳은 서울시 종합상황실입니다. 전쟁, 재난, 테러 모든 상황에 대비한 통합통제센터죠. 대단하네요. 하지만 시민들이 실제로 이 시스템을 알고 있을까요? 제가 묻자 한 과장은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계시죠? 민방위 훈련 때마다 이 시스템을 시뮬레이션으로 보여드리니까요. 실제로 예비군과 민방위대, 그리고 시민단체들이 함께 훈련을 받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머릿속에서 하나의 퍼즐이 맞춰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서울의 방어체계는 정부의 시스템만이 아니구나. 시민들까지 방어체계에 편입되어 있네. 이런 도시라면 적이 쉽게 뚫지 못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시민들의 방어훈련 현장을 직접 참관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서울의 한 대학교 지하주차장에서 열린 민방위 훈련장이었어요. 30대 직장인, 20대 대학생, 40대 주부,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비상시 대피소로 이동합니다. 각 조별로 역할을 나누고 질서를 유지하세요. 훈련관의 지시에 따라 사람들은 차분히 움직였어요. 누군가는 아이의 손을 잡고 누군가는 노약자를 부축하며 이동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한 시민에게 다가가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런 훈련 자주 받으시나요? 그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매년 정기적으로 받고 있어요. 실제 상황이 오면 당황하지 않으려고요.
힘들진 않으세요? 힘들어도 해야죠. 우리가 우리 가족을 지켜야 하잖아요. 그의 대답에서 느껴진 건 의무감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스스로 이 도시를 지킬 수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구나. 그 순간 저는 이 도시가 행정구역이 아니라 살아있는 요새라는 사실을 직감했습니다. 훈련이 끝난 뒤 저는 다시 한강대교로 향했습니다. 넓은 강물 위로 수십 개의 다리가 놓여 있었지만 자세히 보니 교각마다 군사적 목적을 염두에 둔 구조물들이 숨겨져 있었어요. 수문, 차단벽, 방수문 평상시엔 눈에 잘 띄지 않지만 전쟁이 터지면 한강을 적에 도와 작전을 막는 최전선으로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울, 정말 만만한 도시가 아니구나. 제 마음속에 조금씩 서울의 진짜 얼굴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또 하나의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계획이 아무리 완벽해도 실제 상황에서는 시민들이 공포에 질려 도망가지 않을까? 저는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이 도시의 진짜 저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그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더 깊이 들어가 봐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서울시 관계자에게 특별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박사님, 서울에서 매년 진행하는 대규모 모의훈련이 곧 시작됩니다. 직접 참관해 보시겠어요?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다고 생각한 저는 곧장 수락했습니다. 이제야말로 이 도시의 진짜 방어력이 시험대에 오르는 순간이니까요. 훈련 당일 아침, 저는 한강변 훈련지휘소에 도착했습니다. 이미 현장에는 군, 경찰, 민방위대, 그리고 수백 명의 시민 자원봉사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훈련지휘관이 확성기를 들고 시나리오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훈련은 북한군이 한강 북쪽에서 기습 도하작전을 시도하는 상황을 가정합니다. 적의 전력 차단, 통신교란, 주요 교량 파괴까지 최악의 시나리오가 포함됩니다. 저는 순간 숨이 막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건 정말 실전과 다름없겠는데? 훈련이 시작되자 곧장 도시 전역에 전력 차단 시뮬레이션이 가동되었습니다. 모든 가로등과 신호등이 꺼지고 한강대교와 마포대교를 비롯한 주요 교량이 사용 불가 상태로 전환되었죠. 정말 이 상황에서 대응이 가능할까? 그때였어요. 놀랍게도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교차로마다 서 있는 시민 자원봉사자들이 손짓으로 차량을 통제하고 도로를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지시한 것도 아닌데 이미 훈련받은 듯 자연스러운 동선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비상통신망 가동, 각 구역 보고 시작. 한강변에 설치된 이동통제본부에서 무전기가 바삐 울렸습니다. 1구역 이상 없음. 2구역 일부 혼란 있으나 통제 중. 3구역 시민 대피 완료. 각 지역 상황이 실시간으로 보고되고 있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전력이 끊겨도 이렇게 체계적으로 대응이 가능하다니. 서울은 콘크리트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시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방어 체계의 일부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지하철역으로 내려가 봤습니다. 평상시엔 출근길로 북적였을 그곳이 오늘은 비상대피소로 변신해 있었습니다. 비상전력이 가동되면서 긴급조명이 켜졌고 영무원들은 침착하게 승객들을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이쪽으로 이동해 주세요. 노약자와 어린이는 먼저 안전지대에서 대기하세요. 사람들은 놀라울 정도로 질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업은 부모, 노부모의 손을 잡은 가족들, 모두가 서로를 챙기며 움직이는 모습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저는 영무원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정전 상황인데도 이렇게 침착하게 대응하실 수 있나요? 그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런 훈련을 매년 반복하다 보니 몸에 배웠어요. 실제 상황이라면 더 열심히 해야죠. 저는 마음속으로 감탄했습니다. 이게 바로 이 도시의 힘이구나. 평상시에 단련된 대응력과 서로를 믿는 시민들의 연대감이야말로 서울의 진짜 방어력이었습니다. 지상으로 올라와 한강대교 남단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훈련지휘소에서는 적의 도하작전을 저지하기 위해 한강 수문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었습니다. 강물의 흐름이 인위적으로 바뀌면서 도하가 어렵게 만들어졌습니다. 방수문 가동 완료. 도하방해 수단 정상 작동 중. 군과 민간이 협력하여 수문을 조작하는 모습이 실시간으로 모니터에 잡혔습니다. 이건 영화가 아니라 현실이구나. 서울은 한강조차도 방어 자산으로 만들어버린 도시였습니다. 그때 훈련지휘관의 무전기가 울렸습니다. 적의 공격으로 한강대교가
파괴된 상황을 가정합니다. 즉시 대체 이동로 가동, 곧바로 지하철로 연결된 물자 이동 체계가 작동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들이 역별로 물자 상황을 전산망으로 확인하며 배분 지시를 내리고 있었어요. 4호선 역식수 200병, 의료키트 50개 확보, 2호선 역 탄약 모의키트 30세트 확보 완료. 전시 상황에서도 시민 대피와 물자 수송이 이렇게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에 저는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훈련이 절정에 달하자 지하철역 일부 구간에서는 군과 예비군, 민방위대가 합동으로 방어작전을 펼쳤습니다. 전투복을 입은 예비군들이 지하철 터널 안을 누비며 통로를 확보하고 시민 안전요원들이 후방에서 대피 지원을 하고 있었어요. 2조 우회로 확보, 3조 후방 지원. 지하철 안에서 메아리치는 그들의 목소리는 마치 정규군처럼 전문적이었습니다. 저는 숨죽여 그들을 지켜봤습니다. 이 사람들이야말로 서울의 진짜 보루구나. 훈련 종료가 선언되었을 때 저는 이미 숨이 가쁘게 차오른 상태였습니다. 마치 전쟁터 한가운데를 걸어온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훈련 참가자들의 표정은 뿌듯함과 결연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박사님, 어떠셨나요? 한지민 과장이 다가와 물으셨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이렇게까지 준비되어 있을 줄은 몰랐어요. 그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서울은 단순한 도시가 아닙니다. 하나의 유기체처럼 시민과 시스템이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곳을 지키겠다는 각오가 남다릅니다.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도시는 시설이나 무기로만 방어하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움직이고 서로 믿고 함께 행동하는 그 힘이야말로 서울의 진짜 방어력이었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적이 오더라도 이 도시는 쉽게 무너지지 않겠구나. 제 머릿속의 의문이 조금씩 해소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가 여전히 마음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 모든 계획과 훈련이 실제 전쟁 상황에서도 과연 작동할 수 있을까? 그 답을 얻기 위해 저는 마지막까지 이 도시의 방어 체계를 끝까지 지켜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서울에서의 마지막 일정을 마무리하며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호텔 방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 불빛들은 마치 평화의 상징처럼 보였지만 제가 며칠간 보고 경험한 것들을 떠올리니 이 도시가 평화 속에 잠들어 있지 않다는 사실이 분명해졌습니다. 서울의 방어 체계는 시설에만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전쟁 상황을 가정한 정전 훈련, 시민 대피 체계, 한강 수문 시스템, 지하철망의 방공시설화, 군과 민방위대의 합동작전. 그 어느 것 하나도 허술함이 없었고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시민들의 참여와 자발적인 협력 정신이었습니다. 이 도시는 진짜 살아있는 요새구나. 저는 마음속으로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들과 마지막 인터뷰를 마친 후 한지민 과장이 저를 배웅해 주셨습니다. 박사님, 보고서는 잘 마무리되셨나요? 그의 질문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네. 이번 출장 덕분에 책상머리로만 보던 이 도시가 얼마나 특별한지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늘 시민들과 함께 이 도시를 지킨다는 각오로 살고 있습니다. 이번 훈련도 실전처럼 준비했고요. 네.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전쟁이 실제로 발생한다면 계획처럼 시민들이 이렇게 질서를 지키고 대응할 수 있을까요? 그는 잠시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실전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믿습니다. 훈련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걸요. 그리고 시민들도 가족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거라는 걸요. 그의 말이 가슴 깊숙이 박혔습니다. 보고서를 정리하는 동안 제 머릿속에는 처음 한국에 오기 전에 저 자신이 떠올랐습니다. 서울은 너무 위험하다. 한강 너머에서 북한군이 공격해 오면 하루도 못 버틸 것이다. 수도 이전이 답이다. 그런 의문들이 지금은 모두 옅은 안개처럼 사라져 버린 느낌이었습니다. 서울은 단순한 수도가 아니었습니다.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방어체계의 일원으로 움직이는 거대한 생명체였으니까요. 출장을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가자마자 저는 연구소에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제목은 바로 이렇게 정했죠. 서울 모델 21세기 도시 방어의 새로운 패러다임. 보고서 첫 페이지에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서울의 방어력은 무기나 요새가 아니다.
바로 사람이다.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방어의 핵심이며 그들이 만들어내는 연대감이야말로 이 도시가 함락되지 않는 이유이다. 며칠 뒤 워싱턴 국방부 청사에서 서울 방어체계 평가 회의가 열렸습니다. 군 고위층과 방위산업 전문가들로 가득한 회의실에서 저는 서울 출장 보고서를 직접 발표했습니다. 서울의 방어력은 무기 체계나 지하철 노선에 있지 않습니다. 핵심은 바로 시민들의 의지와 훈련된 대응력입니다. 회의실 안은 조용해졌습니다. 화면에는 서울 시민들이 지하철 대피소로 이동하는 모습, 지하철 터널 안에서 군과 민방위대가 합동작전을 펼치는 장면, 한강 수문이 가동되는 모습들이 차례로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참석자들은 놀라움과 감탄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국방부 차관이 손을 들어 질문하셨습니다. 박사님, 이런 시스템을 우리 도시에도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대답했습니다. 물론 기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서울의 가장 큰 무기는 시민의식입니다. 이 부분은 하루아침에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한국은 분단 상황에서 수십 년간 쌓아온 경험이 이 도시를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연구소와 국방부에는 서울 모델을 배우고 싶다는 문의가 빗발쳤습니다. 이스라엘, 대만, 핀란드, 싱가포르까지 서울의 방어 시스템을 배우겠다는 연락이 이어졌습니다. K방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한국식 방어 개념에 세계가 주목하기 시작한 것이죠. 저는 연구소 동료들과 함께 서울 방어 체계의 핵심을 국제 세미나에서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21세기 도시 방어의 핵심은 시민의 의지와 시스템의 조화입니다. 서울은 이를 증명한 도시입니다. 그 말을 하며 저는 문득 한강 훈련장에서 만난 한 자원봉사자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이 때문에 더 열심히 해야죠. 이 아이가 살아갈 세상을 지켜야 하니까요. 그의 말은 지금도 제 가슴을 뭉클하게 합니다. 서울의 방어 체계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부모가 아이를 지키고 이웃이 서로를 믿는 한국 국민의 의지가 녹아 있었습니다. 출장을 마치고 서울을 떠나던 날, 비행기 창문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다시 보였습니다. 전에는 위험한 도시라고만 생각했던 곳이 이제는 세계에서 가장 든든한 요새처럼 보였습니다. 서울, 정말 대단한 곳이구나.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서울은 그냥 수도가 아닙니다. 국민 전체가 지키는 함락 불가능한 전장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국 국민이 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몸소 경험했고 이제는 확신을 가지고 전할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 배운 이 교훈을 잊지 않겠습니다. 세계가 주목해야 할 도시 방어의 미래. 그것은 바로 서울이 보여준 시민의 힘에 달려 있다는 것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서울이 정말 함락 불가능한 요새라고 생각되시나요? 혹시 이 도시 방어 체계에 대해 궁금하거나 더 알고 싶은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이야기 나눠 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이 제게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흥미로운 이야기와 분석을 더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곧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